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주명리 조선왕조실록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주명리 조선왕조실록 마지막 편입니다. 대한제국 첫 번째 이야기, 격동하는 19세기 동아시아 삼국 지도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 굉장히 격동하는 세계사의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서양 같은 경우는 이제 18세기에 이루어진 과학기술혁명, 그러니까 산업혁명으로 대표가 되죠. 그리고 또 이제 미국 독립전쟁과 프랑스 혁명으로 대표되는 이런 계몽주의, 그러니까 두 개의 어떤 이 커다란 그 혁명을 거친 이후에 19세기 들어서 이 본격적인 제국주의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자본주의 경제가 막 확산되면서 필요한 어떤 이 원료를 공급받고 또 자기들이 생산한 상품들을 이렇게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식민지가 필요해서 세계로 눈을 돌려가지고 서양이 막 진출하기 시작하죠. 그때 경쟁의 그 이 무대가 되는 곳이 바로 이 아시아입니다. 그 아시아 중에서도 동아시아, 당시로서는 청나라, 그리고 조선, 일본이라고 하는 이 세 나라가 소위 얘기하는 이제 세계 열강들의 어떤 이 가축장, 그러니까 이 제국주의의 가축장이 되면서 엄청난 이제 이런 많은 혼란들이 좀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일어났던 대표적인 사건이 뭡니까? 1839년, 40년, 요때 이제 일어났던 아편 전쟁이죠. 영국이 이제 그 이 청나라와 이 전쟁을 하고 이걸 통해서 이제 사실은 당시에 우리 동양에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가장 커다란 강대국이라고 하는 청나라가 그 이 영국한테 지게 됩니다. 뭐 그때부터 이제 홍콩도 저기 한 100여 년 동안 이제 뺏기게 되는 거고요. 당시 이 동아시아 사회에서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이게 뭐 실제 어떤 물리적으로 이 어떤 군사적으로 패배를 했다는 걸 넘어서 이 정신적으로 중국이 졌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동아시아 그 지식인들한테는 이제 엄청난 정신적인 어떤 이 혼란, 충격을 주었던 거죠. 그 실제 그때부터 이 서구 열강들, 즉 서구 제국주의가 본격적인 이 동아시아 삼국을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이런 이제 그 본격적인 이 싸움이 좀 시작이 되는 건데요. 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아십니다. 청나라 같은 경우는 반식민지로 전락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이 조선 같은 경우는 서구 열강한테 이 식민지가 되진 않았지만 일본 제국주의의 이제 식민지로 전락하게 되고, 뭐 일본 같은 경우만 이제 그 유일하게 이 동아시아 삼국 중에서 식민지로 전락하지 않고 이런 독자적인 개혁을 통해서, 즉 근대화를 통해서 제국주의의 어떤 반열에 오르는 이제 이런 그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도대체 이 세 나라가 어떻게 그런 다른 결과를 가져왔을까? 19세기 이때 그 세 나라의 지도자가 이제 어떤 사람들이었고 그들의 어떤 기질이 당시의 역사의 어떤 흐름에 어떤 작용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 세 사람이 어떤 이 사주팔자를 이렇게 풀어서 한번 좀 알아보는. 그 먼저 이제 당시 그 세 나라의 어떤 이 지도자들을 이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지요. 먼저 이제 우리 조선을 보면 고종은 1852년 7월 25일 날 태어나서요. 사주가 임자, 기유, 계유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나라 그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유명한 이제 메이지 천황이 당시 최고 지도자의 어떤 자리였죠. 근데 이제 보면은 1852년 고종과 같습니다. 11월 3일, 그러니까 조금 이제 생일은 늦죠. 임자, 경술, 기사라고 하는 이런 이제 사주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당시에 그 청나라의 황제가 누구냐면 저 광서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871년이니까 고종하고 메이지보다는 이제 한참 동생이죠. 뭐 나라는 제일 큰 나라였지만 어린 나이에 이제 여기도 황제로 즉위를 했죠. 그래서 신민년, 병신월, 이제 정해일이라고 하는 사주가 나옵니다. 저 광서제가 당시 황제로 있었던 청나라 같은 경우는 이 당시에 반식민지 상태로 이제 이렇게 전락을 하게 됩니다. 뭐 나라 전체가 다 식민지가 된 건 아니지만 저기 어디야 홍콩도 뺏기고 그다음에 뭐 나중에 청일전쟁 뭐 이런 거 이제 져가지고 그 대련 뭐 이런 쪽도 이제 뺏기고 또 프랑스하고 저기 그 베트남 쪽에서 이제 싸워가지고 또 이제 그 뺏기고 뭐 하여튼 그런 이제 상태가 되는 거고요. 뭐 이게 조선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히 식민지로 전락하게 되는 거고, 유독 이제 일본만 근대화에 이제 성공을 해가지고 이런 그 열강의 반열로 올라가는 뭐 청일전쟁, 러일전쟁 다 이겨가면서 이렇게 제국주의로 이제 발전하는 모습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도대체 이들의 좀 기질이 어떤가, 또 그게 어떤 연관이 있는가 한번 보면요. 자, 먼저 고종부터 보죠. 자, 고종 같은 경우는요, 일간이 개수인데 밑에 유라고 하는, 즉 이 개수를 돕는 금 오행에 이제 글자 두 개가 이렇게 있죠. 자, 이 계유가 이게 누굴 줍니까? 세종의 이제 자식이고 단종의 아버지였던 문종 임금이 이제 그 계유일주였고요. 월에 있는 저 기유라고 하는 것도 그 현종,
이 되는 거죠. 인조의 아들이고 숙종의 아버지였던 이 현종. 개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제가 문종을 얘기할 때 설명을 드렸듯이 상당히 총명한 일주입니다. 물론 이제 고종은 사실 저는 조선의 왕 중에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아야 될 손꼽히는 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시 이제 그 안동림 씨의 이런 세도 정치가 조선을 막 다 망하게 하는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위태로운 왕족 신분에서 그래도 어쨌든 왕이 됐어요. 물론 지가 혼자 똑똑해서 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왕으로까지 낙점을 받았던 거는 뭔가 다른 총명함이 있었다는 거죠. 분명히 좀 그런 건 있었을 것 같아요. 사주 전체가 보면 다 금수의 어떤 기운이 많으니까 뭐 공부도 나름대로 좀 잘했을 것 같고 머리는 똑똑했을 것 같다. 하지만 여기서도 나타나는 진리는 뭡니까? 머리가 똑똑하다고 공부를 잘한다고 훌륭한 사람은 꼭 아니다. 그런 별개의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밑에 보면 유라고 해서 이제 형이 만들어져 있죠. 좀 복잡한 형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뭐 생긴 거는 좀 뚱뚱하게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어진들은 나오고 이러지만 그거하고 다르게 성격은 굉장히 좀 까칠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렇게 보면. 그런데 특징은 뭐냐면요. 자, 밑에 있는 유금이 이 개수한테는 뭐가 되죠? 자, 금생수해서 자기를 도와주는 오행이고 음양이 같으니까 인성인데 편인이 됩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월의 자리도 또 편인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의 편인에 놓여 있는 이제 개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편인이라고 하는 건 나를 도와주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일주 자체가 이렇게 이제 편인을 깔고 있는 간지를 이 명리학에서는 효진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는 그런 이제 인성을 깔고 있는 사주, 이걸 효진살이라고 얘기하는데 무엇인가 나를 도와주는 기운이 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좋은 거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동양에는 과유불급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와주는 것도 적당히 도와줘야지 너무 도와주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의존적으로 바뀌어요. 이제 그거를 지적하는 게 바로 효진살이라고 하는 건데 고종의 어떤 이 사주의 핵심적인 특징은 바로 그런 의존성이 강한 그런 모양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고종이 어땠어요? 자기가 왕이 됐지만 누구한테 의존해서 정치를 했습니까? 아버지 대원군하고 자기 마누라였던 민비 두 사람한테 절대적인 의존을 해가지고 정치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이 다 이제 쫓겨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계속 열강들 쫓아다니면서 청나라에 의존했다가 일본에 의존했다가 또 이제 미국한테도 이렇게 좀 의존하려고 하다가 또 러시아에도 의존하고 항상 의존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했던 그런 이제 성향의 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저 광서자라고 하는 인물은 또 어땠는가? 광서자는 이제 정일간입니다. 그러니까 일주가 정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면은 씨는 모르지만 어쨌든 목 빼고 지금 다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특징적으로 보면 자, 정화인데 바로 옆에 병화가 또 있죠. 같은 오행인데 음양이 다르니까 이걸 겁재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뭔가 자기 주관이 있었던 사람 같이 보여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 사람이 놓여져 있는 해수라고 해가지고 이게 수국화, 자기를 극하는 오행이죠. 자, 옆에 신금이라고 하는 거는 금 오행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화극금에서 내가 극하는 오행으로 보여요. 이 신이라고 하는 글자 안에는 숨어있는 글자가 있는데 그 글자가 뭐냐면 바로 임수라고 하는 굉장히 커다란 물이 하나 숨어 있어요. 그리고 이 신이라고 하는 글자는 그 임수가 시작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 신이라고 하는 글자는 금이면서도 사실 수로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해요. 그렇게 보면 해와 신이라고 하는 글자는 전부 다 수기다. 물의 기운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결국 월과 일이 모두 다 이 정화한테는 적대적인 수기운에 소위 얘기하면 이걸 이제 그 명력의 십성으로 얘기하면 관성이 됩니다. 즉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누른다라고 하는 관성이 되는 이런 글자가 지배적인 그런 이제 이 일간 사주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광서제는 또 어떻습니까? 광서제는 굉장히 어린 나이에 황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뭘 못했어요. 물론 이 그 광서제도 나중에 이제 어른이 되고 나서 뒤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사회를 개혁하고 뭔가 좀 이렇게 병들고 부패한 이 청나라를 바꾸려 노력을 했지만 그게 누구 때문에 좌절됐습니까? 바로 이 서태후라고 얘기하는 중국의 어떤 긴 역사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어떤 이 그 악녀죠. 당시에 이 서태후 같은 경우는 뭐 정말 어떻게 보면은 조선의 민비처럼 청나라를 거의 막 외국에 팔아먹은 이런 인재의 원흉으로 얘기되는 서태후의 섭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끌려다니는 모양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재미나게도 자기 사주에는 자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관성의 기운에 눌려있는 사주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마지막으로 이제 그 일본의 이제 지도자였던 이 메이지 천황에 대해서 좀 알아보죠. 메이지 천황 같은 경우, 물론 이제 이 천황이라고 하는 거를 요즘은 이제 일왕 이렇게도 얘기합니다만 당시에는 이제 메이지 덴노
이렇게 천황이라고 이제 이게 딱 불렀죠. 근데 사실 이제 앞에 두 그 지도자하고 다르게 메이지 천황 같은 경우는 뭐 명치 유신이라고 한국말로 합니다. 하는 이제 그런 일본의 어떤 근대적인 개혁을 이제 주도했던 지도자지요.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일본의 그러니까 이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소위 이제 최초로 헌법이라고 하는 것도 만들고 그거에 따라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일본의 이제 그 기본적인 정치제도, 의원 내각제 이런 이제 그때 도입을 하고요. 밑에 있는 이토 히로부미가 우리 이제 조선 사람들한테는 조선을 이제 지배하는 초대 통감으로 이제 알려졌지만 사실은 일본 내각의 초대 수상이죠. 또 이제 근대적인 교육 제도를 도입한 거죠. 서양식 교육 제도를 도입을 했고 무엇보다도 이제 메이지 천황 시기에 굵직한 전쟁이 몇 개 있었잖아요. 동아시아의 최고 강국이었던 저 청나라와의 전쟁, 1905년 러일 전쟁이라고 하는 그것도 이제 이 메이지 천황 당시거든요. 이런 이제 굵직한 전쟁들을 다 이겨나가면서 이게 아시아를 벗어나서 소위 세계의 어떤 열강에 진입했던 그거를 주도했던 황제가 바로 이제 메이지 천황이죠. 자, 기토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주는 기사가 됩니다. 자, 이것도 우리 이제 조선의 왕 중에 이런 그 똑같은 일주를 갖고 있는 왕이 하나 있었어요. 이게 누구냐면 중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재미나게도 월이 이제 술토인데요. 이것도 뭐 제가 정확하게 중종이 이제 월지가 그 술토인지 기억 못 하겠는데 어쨌든 여기에 중종도 이 그 토가 있었던 거로 기억하고 있어요. 자, 그때 제가 이제 중종을 설명할 때 혹시 기억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자, 일간이 기토인데요. 월이 자기하고 같은 오행인데 음양이 달라서 이걸 겁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화라고 하는 것은 자, 나를 도와주는 글자이죠. 근데 음양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건 음토고 이거는 양화예요. 자, 그런데 여러 번 얘기하지만 이 화토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같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화토동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토이기도 하고요. 12혼성이라고 하는 이론에 따르면 이건 제왕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메이지 천황은 어떤 기질의 사람이냐? 상당히 자기 고집이 강했던 사람이다. 자기 에고가 강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당시에 이제 그 이 일본의 천황은 지금 이랑도 마찬가지로 정치에 직접 참가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뭐 상징적인 인물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메이지 천황이 당시 같은 경우는 여러 막 혼란한 어떤 정책 상황에서 이거를 중재하는 역할, 그걸 뭔가 좀 통합하는 역할 이런 거를 잘했다고 얘기를 해요. 직접 정치에 참가하지는 않으면서. 밑에 있는 인물들을 보면 알겠지만 광서제나 고종 같은 경우 뭐예요? 서태후는 자기 이모, 소위 섭정을 하면서 이 그 청나라 완전히 망쳐버린 이런 임금이고 민비 역시 누구예요? 고종을 그냥 쥐락펴라 이렇게 하면서 역시 조선을 망친 사람인데 자, 메이지 천황 옆에 누가 있습니까? 부인이나 이모가 있어요? 아니죠. 이토 히로부미라고 얘기하는 관료가 있는 거죠. 이토 히로부미를 임명하고 이러면서 이런 그 어떤 일본의 근대적인 개혁들을 주도해 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기사일주니까 이게 중종이란 말이에요. 중종도 재미나게 뭐예요? 조광조라고 하는 당시 어떤 개혁적인 정치인을 등용해서 무엇인가 좀 바꿔보려고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좌절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슷한데 메이지는 사실 이토라고 하는 개혁적인 정치인을 등용해서 사실 많은 권한을 위임하고 그러면서도 서로 협조를 해나가면서 일본의 근대적인 개혁을 완성시켰다라고 하는 점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인정해야 될 건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사실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메이지 천황과 이토 히로부미의 관계는 제가 중종이나 뭐 그 누구예요? 그 이방원과 이제 정도전의 관계를 얘기할 때 예를 들었던 저기 진나라 효공과 그리고 당시 개혁을 주도했던 상황이라고 하는 그 둘의 어떤 브로맨스와 상당히 유사한 모습을 좀 보여줬다라고 하는 게 진실이다. 그게 이런 모양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당시 동아시아 삼국 지도자들의 모양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재미난 게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조선을 놓고 보면 사실 조선이 뭐예요? 지금 청나라와 일본이라고 하는 두 나라 사이에 끼어 있죠. 이게 또 지도자들의 또 이 그 사주 관계를 놓고 보면 묘하게 또 재밌어요. 자, 우리 고종의 일간이 뭡니까? 개수죠. 그런데 저 광서제의 어떤 그 일간은 뭡니까? 정화예요. 그러면 이 관계가 어떻게 되죠? 정계축이라고 해서 서로 싸우는 모양이죠. 그런데 옆에 있는 그 일본, 메이지 천황은 일간이 뭡니까? 기토예요. 그러니까 이건 또 어떻게 작용해요? 토, 극, 수. 근데 음양도 같으니까 편관이라고 해서 자기를 굉장히 불편하게 만드는 이런 모양이 되죠. 자, 조선이 망한 그 과정이 뭐예요? 결정적으로 이 조선 땅덩어리, 우리 땅덩어리에서 청나라와 그 일본이 전쟁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이런 모양인데 마치 고종의 일관과 광서제와 메이지 천황의 이런 일간을 비교해 보면 지금 다 양쪽에서 다 시달리는, 그리고 어차피 화토는 동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당하는 마치 당시에 어떤 정말 이렇게 좀 안타까운 이 한반도의 현실, 조선의 현실을 딱 보여주는 그런 모양이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또 명리적인 또 인연도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좀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어떤 커다란 역사의 흐름 속에서 중요한 어떤 이 그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왕이라든지 무슨 뭐 현대에서는 뭐 대통령이라든지 뭐 어떤 장군이라든지 자 이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꼭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흔히 시대가 영웅을 만든다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그러니까 그때 어떤 역사의 커다란 짐을 짊어졌던 사람이 이 세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동아시아 삼국의 어떤 이런 운명은 갈렸어요. 자, 이거를 온전하게 이 세 사람에게 정갈 수 있을까? 물론 그럴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어떤 시대에 어떤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를 짊어진 그들의 어떤 능력도 작용을 하겠지만 이미 그 전 시대부터 만들어진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나오는 거죠. 하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또 무슨 말이 있어요? 영웅이 또한 역사를 만든다라고 하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 전체적인 역사의 어떤 흐름 자체를 완전히 바꿀 수는 없다 하더라도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 그 지도자 옆에 누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이 작용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세 사람이 맡았던 당시에 이제 그 세 나라의 좀 상황을 조금만 좀 더 살펴보고 이 얘기를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저 청나라가 왜 망했습니까? 이게 이제 19세기니까 한 세기 전에 청나라의 이제 황제가 누구였습니까? 그때가 이제 조선은 이제 정조 뭐 이런 시대가 되는데 그때 뭐냐면 중국에서도 이제 막 굉장히 훌륭한 이 황제라고 이제 칭해지는 걸륭제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이 중국을 다스리고 있던 시절이에요. 그때 그 중국은 전 세계에서 거의 아마 요즘에 그 미국에 좀 버금갈 정도로 그런 강대국이었던 거는 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 나라가 어떻게 한 100년도 안 돼가 저렇게 망했냐 이거예요. 물론 광서제 같은 경우는 어릴 때는 이제 막 서태의 어떤 섭정 이런 거에 따라서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어느 정도 성인이 되면서부터 독자적인 개혁을 하려고 했습니다. 뭐 당시에 일어났던 아편 전쟁 이후에 그 이렇게 각성한 어떤 이 그 청나라의 지식인들이 뭐 서양의 어떤 그런 그 과학 기술이나 어떤 군사 기술을 배우자라고 얘기하는 그런 이제 양모 운동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개혁적인 정치들이 나오면서 이 좀 변법을 하려고 하죠. 변법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사회를 개혁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부패하고 이런 것들을. 그런데 그런 것들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당시에 기득권층이었던 이 서태후 그리고 위안스카이라고 하는 보수적이고 부패하고 이런 반동적인 세력들이 그걸 뒤집어 엎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저 광서제는 아무것도 못하고 요즘 중국이 뭐 새롭게 이제 좀 강국으로 이렇게 나오면서 전 세계에서 지금 옛날에 요 당시에 국외로 나갔던 문화재들을 지금 다 반환하는 그게 이제 뭐 그 돈으로 막 사오고 이런 거 하거든요. 그때 저기 외국으로 팔린 문화재의 대다수가 이 서태후가 갖다 팔아버린 거예요. 근데 그런 식의 몰락이 딱 요때가 아니라 이미 걸륭제 때부터 됐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저는 여기서 얘기하는 게 당시에 이제 사상입니다. 이 동양을 지배하고 있었던 사상이 뭐예요? 그게 우리가 계속 반복하지만 성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입니다. 물론 저 걸륭제 시절 저때 청나라 같은 경우 상당히 실용적인 노선을 많이 취했어요. 그래서 이제 서양하고 교류도 하고 이러면서 그들 문명도 가져오고 했지만 기본적인 뿌리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게 뭐냐면 사실은 주작의 울타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물론 중국은 그래도 조선보다는 조금 더 나아가서 뭐 양명학이나 이런 다른 좀 실학적인 유학도 많이 확산이 됐던 건 사실이지만 당시의 지배 세력들은 기본적인 주작의 울타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양이었다는 거죠. 광서제 같은 경우가 영어도 공부했대요. 그리고 서양 과학기술에 그렇게 많이 관심을 가졌대요. 하지만 그 뿌리가 바뀌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서양은 부패하는 거고. 자, 조선은 어때요? 조선은 뭐 더 이제 얘기할 게 없습니다. 이미 바로 이제 전시대였던 이 정조의 시대라고 하는 것이 많은 어떤 이 시대의 변화가 요구하는 그런 어떤 개혁적인 어떤 이 사상이라든지 실용적인 사상이라든지 이런 게 요구됐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당시 조선의 지배 세력이라고 하는 왕족이라든지 사대부에서는 역시 폐쇄적인 주자주의를 벗어나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알아봤지만 실학이라는 거 역시 그런 주자학의 범위 안에서 부분적인 개혁을 도모했던 거지 그 자체를 근본적으로 털어버리고 새롭게 나아가려고 하는 노력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결과가 더 이제 조선은 심각한 거죠. 더 심각해서 이제 곧바로 세도 정치 가고 우리가 무슨 쇄국 정치라고 하는 거 그걸 우리가 이념적으로 얘기하면 폐쇄적인 주자주의예요. 그냥. 모른다. 세상이 어떻게 바뀌든 난 관심도 없고
그냥 내 안에서만 잘 쓰면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머물러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개혁의 근대화의 가능성이 보이지가 않는 거죠. 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 기본적으로 보면 세 나라가 다 당시의 어떤 서구 열강의 이 어떤 개방 요구에 거부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일본 같은 경우도 해금 정책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은 개방을 안 했어요. 근데 차이가 있죠.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임진왜란이 그때부터 이제 서양과 교류를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특히 그 당시에 이제 해금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무슨 특구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시행을 했죠. 계속적으로 이 서양의 문물들을 수입하고 교류를 했던 겁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사상적인 측면에서 이 그 동아시아 성국 중에서 가장 자유로웠습니다. 즉 주저하게 범주에 얽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양명학이라든지 또 자기들 안에서 그런 것들을 또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 국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상적인 자유를 허용했고, 그리고 그 전부터 유학의 수용도 실용적인 관점에서 했고, 그때 굉장히 많이 영향을 주었던 게 양명학이었습니다. 양명학은 상당히 좀 진보적인 학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런 양명학을 가지고 이들이 근대적인 개혁을 했지만 동시에 어디로 왔어요? 다시 군국주의라고 하는 또 지배자가 되는 전제주의로 갔단 말이에요. 자, 이런 문제는 다시 우리가 고민해볼 문제이지만, 하지만 그런 어떤 이 사상적 개방이라고 하는 것, 물론 이제 일본의 어떤 개항 과정에서 그게 어쩔 수 없이 힘에 눌린 거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일본의 그런 어떤 이 그 근대화의 과정이 이렇게 순탄했던 거 아닙니다. 일본 안에서도 저기 조슈번에서의 반란이라든지 꼭 서양하고 비슷하지는 않지만 서양의 어떤 근대 부르주아 혁명 같은 이런 정책의 혼란을 거친 다음에 이게 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조선이라든지 청나라하고 다르게 그렇게 뭔가 세계의 변화에 둔감하지 않고 그것을 좀 이렇게 고민하고 또 그걸 주체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지적인 풍토가 있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 세 나라의 차이를 가른 게 아니냐. 그때 또 이 등장했던 지도자들의 또 기질 역시 또 묘한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런 인물들하고 관계에서 운명을 만들어내면서 이 동아시아 3국의 이런 그 모습이 결정된 것이 아니냐. 뭐 사실 이거는 뭐 제가 감정을 개입할 문제가 아니고 사실이니까 사실대로 얘기하지만 좀 허전하고 좀 답답함이 있는 건 사실이죠. 어쨌든 이러면서 이제 조선은 결국 뭐 여기 대한제국이라고 제목을 썼지만 긍정적인 의미에서 만들어진 국가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저거는 뭐 다른 말로 하면 조선이 결국 이제 몰락한 거를 이제 그 역설적으로 이제 그 드러내는 얘기인데, 저기로 가는 과정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알아보기로 하고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